이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라고 하면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군은 함께하는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이 비군 성격 장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감 능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됩니다. 친구같이 편안하게 마음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벗 진행을 맡은 도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심리사 웃다 나이랑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살아가다 만나게 된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상황을 불편하게 만드는 성격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종종 마주하게 됐는데요. 지난 시간에 성격장애 성향 중에서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유명한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향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성격장애 세 가지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고 또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성격장애 유형은 크게 A, B, C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A군은 이렇게 흔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편집성 성격장애다, 분열성 성격장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회생활이 많이 어려운 사람들에 속합니다. B군 성격장애가 우리 주변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고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성격 유형인데요.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있어요. 또 경계성 성격장애가 있고 연극성 성격장애, 또 자기애성 성격장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르시시스트가 자기애성 성격장애죠.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라고 하면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C군 성격장애는 회피성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 강박성 성격장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남을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회불안장애나 우울증이나 운둔형 외톨이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좀 유의해서 이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성격장애라는 말 자체가 진단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은 성격장애야, 나르시시스트야,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사실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런 거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고, 우리가 좀 사회성 떨어지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자폐증이야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원리거든요.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 성격 성향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격 장애보다 성격 성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보다 정확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냥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렇게 줄여서 용어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 비군 성격장애 유형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요? 비군 성격장애 공통 특징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이 좀 격렬하고 극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충동적이고 정서 조절이 좀 잘 되지 않아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C군은 자기 혼자 힘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B군은 함께하는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엄청 그 죄책감이나 또 위축됨과 어떤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이 비군 성격장애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은 엄청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군 성격장애의 공통적인 부분은 겉으로는 좀 매력적이고 첫 만남에서도 좀 신뢰를 주고 카리스마 있고 또 성격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사교성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느낌을 딱 줄 수 있는데, 좀 가까워지다 보면 상대방을 조종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좀 잘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친하게 보이지만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타인의 고통에는 좀 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는 것 같은 표정이나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공감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비군 성격장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감 능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도 그러다 보니 가까운 친구나 혹은 연인, 부부, 자녀 이런 가까운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 가스라이팅도 잘하게 되고,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할 때에는 죄책감을 심어주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대하는 상대방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또 실수했구나 이런 자기의심을 계속해서 갖게 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심한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좀 착취해서 돈으로 좀 이용을 한다든지 일을 막 시킨다든지
언어 폭력을 쓴다든지 이 사람을 나 외에는 아무도 없도록 고립시킨다든지. 그래서 피해자는 이것을 상대방의 잘못이 아닌 다 나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게 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잘 티가 나지 않는 이유는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일도 잘하고 사실은 능력도 있고 말도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 사람을 상대하는 내가 더 부족하구나, 이 사람을 더 의지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어서 오히려 의존 욕구를 막 불러일으키고 본인은 더 유능하게 보이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이나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을 다 합리화할 수 있는, 정당화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게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이 법을 어기는 부분이. 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잖아요. 반사회라는 게 안티소셜이거든요. 사회적인 규범이나 법을 어기는 사람. 그래서 교통법규, 돈 훔치고 뭐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크면 사회생활하면서는 훨씬 더 큰 범위로 사람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심지어 죽이게 돼도 크게 마음의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차이점도 좀 알고 싶거든요. 일단은 큰 차이로는 네. 사이코패스는 선천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뇌의 기능에 이상을 가지고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서 태어나고 타인의 마음에 교류할 수 없는 그런 뇌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서 굉장히 좀 냉담하고 정서적인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좀 침착하고 매력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다만 죄책감이 없다 보니까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어떤 상황을 조작하고 타인을 조작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인 거죠. 반면에 이제 소시오패스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학대를 당했거나 애착에 큰 손상이 있었거나 양육 환경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경우에 후천적으로 소시오패스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격하고 충동 조절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차분하고 침착하고 냉담하다면 이 소시오패스는 불안이 더 크고 격하고 격렬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착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실 충동 조절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우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 공감 능력이 사이코패스처럼 아예 날 때부터 결여됐다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닌데 자기에게 편한 식으로 좀 왜곡되어서 공감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이에요.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고 조직생활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기능을 잘하는데 반해 소시오패스는 대인관계에 굉장히 많은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 것도 많이 어렵고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조직생활에도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규범에 있어서도 사이코패스는 법규범 무시하지만 이렇게 지능적으로 잘 피해서 걸리지 않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면, 소시오패스는 법규범을 무시하면서 충동적으로 이렇게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릴 확률도 높고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군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상대하지 않고 최대한 피하고 인연을 이제 단절하는 것이 가장 나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문제는 직장에서 만났다든지 아니면 가족 관계에 있다든지 뭐 친척 중에 있다든지 하면 이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손절보다도 조금 현실적인 대처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좀 고쳐봐 하고 조언을 한다든지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나만 더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경계선을 설정해서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서부터 안 되는지를
본인이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서 이걸 넘어갈 것 같으면 자기를 딱 지켜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조작하려고 하고 나를 조종하려고 할 때에 아, 선을 넘는구나를 스스로 눈치를 채고 그때부터는 딱 거리를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말할 때에는 제가 오늘 좀 힘들어서요 하고 이렇게 돌려서 막 착하게 말할 필요가 없고 제가 이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가지 못합니다. 되게 직설적으로 거절해야 되고 돌려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착한 모습으로 내비치는 게 오히려 더 약점이 되어서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하시면서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상대방의 감정을 드러내면 그걸 딱 이용해서 바로 약점으로 쓰고 죄책감을 유발시킨다든지 동정심을 유발시킨다든지 해서 오히려 조종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시겠지만 느끼지 않는 것처럼 냉담하게 직설적인 화법으로만 딱 거절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를 만나면은 보통 내가 나 스스로 문제지 않을까라고 좀 문제의식을 이상하게 느끼게끔 교묘하게 활용당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본인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그렇게 경계를 침범당했을 때 이것을 침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쿠션 멘트나 이런 말 없이 딱 단호하게 네, 직설적으로. 단호히 높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성격장애 유형 중 B군, 그 중에서도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도 알아봤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마음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